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표현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거의 서양의학 쪽으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전통회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표현 재료에 따른 회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표현 태도에 따른 회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통 회화의 표현 재료, 표현 태도 이런 것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전통의 분류, 화풍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볼게요. 우리 나중에 미술사 배울 건데 미술사 배울 때도 북종화, 남종화라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북종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런 한 경향이에요. 북종화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라든지 구루법 진체화 위주를 사용을 했어요. 구루법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그리고 안에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색채 위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직업 화가들이 많이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하면 어때요? 화려하겠죠, 그쵸? 그리고 귀족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요. 당나라의 이사원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종화는 객관주의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채색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종화 같은 경우에는 북종화랑 반대예요. 이것은 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게 뭐야? 작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몰골법. 그리고 몰골법은 색으로만 하는 거예요. 선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세밀해지겠지만 얘는 몰골법을 사용해서 그냥 색면만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수묵화 위주의 담백하고 표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문인 사대부제 중심으로서 표현이 됐고요. 당나라 왕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북종화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남종화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수묵화 위주의 색채가 별로 없는 그런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화가에 따른 분류를 한번 봅시다. 문인화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들, 그쵸? 우리 선비들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시, 서, 화의 종합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그림 하나에 시도 나타나고 이야기도 나타나고 그림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서와 3절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운과 운치를 통해 주관적인 표현을 합니다. 기운과 운치를 통해 주관적인 표현, 자신의 생각을 집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북종화, 남종화로 따져본다면 남종화적인 표현이 보이는 게 문인하고요. 그래서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 되게 여기 시서와 종합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묵족도 같은 경우에는 선비의 그 지조 같은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나 한번 봅시다. 미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서민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무명화가들이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형식에 구애됨 없이 소박하고 다양하게 그렸겠죠. 우리 화원들은 형식에 구애되면서 좀 재미난 표현을 했는가 반면에 우리 서민계층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형식에 구애됨 없이 사용을 했고요. 다양하고 주술적인 목적이에요. 주술적인 목적. 이 호랑이의 그런 호랑이에 담긴 의미들을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장원을 급제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부로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거예요. 민화는. 그래서 동식물이나 문방구라든가 사신도 같은 게 표현이 돼요. 동식물, 그죠? 호랑이나 물고기나 꽃, 그리고 책 같은 게 표현이 되는 그런 게 민화고요. 민화는 조금 색채가 진하게 표현이 돼서 진체에 속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한국화의 개념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 화원에 의해 그려진 조선시대 작품과 화풍이에요. 화원이 그렸다. 사대부랑 화원. 선비랑 그리고 직업화가들이 그렸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렇죠? 그래서 특징은 여백을 통해 공간감을 암시를 해줬고요. 선과 운필을 중시했어요. 선을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정신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중국화는 되게 사실적으로 그린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중국화는 웅장, 섬세, 기교적인데 한국화는 원만, 소박,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연주의 바탕에 소박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정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거고요. 이 정선 금강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금강산을 보고 그렸지만 자신의 그런 느낌이라든가 감흥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줬고요.
정선의 인공요가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풍경을 그려줬는데 자신의 그런 집에 있는 쓸쓸한 모습을 표현해준 작품이고요. 개와 갈대 같은 이런 표현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소박하고 자연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봐봐요. 여기 중국화. 이게가 중국화예요. 중국화 같은 경우는 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밀한 그런 기교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여기 한국화는 소박하고 뭐 공간이 확대가 되고 자연주의적인 그런 유유자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다음에 우리 한국화의 재료 및 용구를 한번 봅시다. 문방사후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그림 그릴 때 꼭 필요한 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붓, 벼룩,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어야지 우리 붓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고 먹이 있어야지 붓에 찍어서 그리고 그쵸? 벼루가 있어야지 먹을 갈겠죠. 그리고 어디에다 그려? 종이에다 그려야죠. 그쵸? 그래서 이 4가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채색 물감에는 석채랑 분채가 있어요. 석채 같은 경우에는 광석 물질로서 혼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합이 가능하고 변색이 적기 때문에 색상이 조금 적어요. 근데 분채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을 채취한 것을 가루로 만든 것을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건데 변색이 잘 되고 다른 색과 섞이지 않음으로써 이제 색상수가 엄청 많다는 그런 2개의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봉채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요거 안류에 아구를 섞어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타난 거고요. 접시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접시에다가 갈아서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물을 섞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풀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을 많이 섞어야지 얘가 붓에 물감이 묻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림이 어떻게 돼? 담채용이 되죠. 수묵 담채적인 그런 연한 그런 색깔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채 같은 경우엔 튜브 물감이에요. 우리 서양화의 물감도 튜브 물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한국화의 그런 물감도 튜브 물감으로 요새 많이 나와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에 따른 한국화의 분류를 한번 봅시다. 수묵화, 수묵 담채화, 진채화가 있어요. 수묵화 같은 경우에는 수묵으로만 표현했어요. 수묵으로만 표현한 게 뭘까요? 먹으로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먹으로 농담 표현을 해서 회색이랑 검정색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동감 표현이 확장돼요. 그리고 수묵 담채화 같은 경우에는 수묵이 주가 이루고 채색을 가볍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먹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색채를 연하게 입혀주는 거. 그래서 아까 남종화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진채화 같은 경우에는 수묵을 조금 중첩시켜서 많이 표현해줘서 진하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묵화, 수묵 담채화, 진채화 이 순으로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지고 색깔을 조금 더 입히게 되는 그런 재료에 따른 분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화재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관념산수화랑 진경산수화로 나뉘어요. 관념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상상적 산수화고요. 진경산수화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이제 실균을 관찰을 해서 표현한 산수화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도원명의 꿈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줘서 이제 중국의 상상적 산수화로 나타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선이 금강산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진경산수화라고 해요. 그래서 환영산수화, 진경산수화 이렇게 나뉘고요. 또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초상화, 고사인물화, 조석인물화 이렇게 나누는데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물을 표현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 성격이라든가 정신성도 포함을 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고사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옛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런 인물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고사인물화고요. 도석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도교나 불교에 관계된 인물화를 그림으로써 여기는 불교에 대한 그 스님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인물화도 3가지 봤고요. 풍속화 같은 경우에 생활 풍속을 그리는 생활 풍속. 우리 그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포착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기록화 같은 경우에는 궁중이나 양반들의 행사, 모임, 기록 같은 걸 남겨서 여기는 모임의 맨 위에는 모임의 이름, 그 다음에 모임의 장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임에 참석했나까지 이렇게 써주는 그런 기록화가 있어요. 그리고 화저 같은 경우는 꽃과 쇠를 표현을 해줘서 부부의 화합을 표현을 해줬어요. 장식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여기 새랑 매화예요. 이거 매화, 꽃, 매화 가지를 표현을 해줘서 이제 부부의 화합, 가정의 행복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랑 풀 표현을 해줬고, 소층부 같은 경우에 풀과 벌레를 그린 거고요. 풀이랑 벌레, 여기 벌레.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새나 동물을 그림으로써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털 묘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회화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와 개를 표현을 해줬고요. 기명절지화 같은 경우에는 기물이라든지 절지, 꺾인 나무 같은 것을 표현해줘서 여기 꺾인 나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물, 화병이나 화로 같은 것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군자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들이 군자를 상징하는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대남국죽이라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서해를 곁들여서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매화, 대나무, 난초, 국화, 그쵸? 이렇게 네 가지를 표현을 해주는 게 사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화의 표현 기법을 한번 봅시다. 묘사법에서는 몰골법, 구루법, 백묘법이 있어요. 우리 아까 몰골법이랑 구루법은 배웠어요. 그쵸? 몰골법 같은 경우에는 먹의 물이나 농담 표현만 하는 거예요. 몰골법 이렇게 선 사용하지 않고 면만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구루법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린 다음에 안에다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루법. 그쵸? 백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을 해줘서 안에 채색이 없이 그냥 이렇게 완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몰골, 구루, 백묘법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묵법, 먹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쌍문법 같은 경우에는 붓이 이렇게 있잖아요. 붓이 이렇게 있으면 연한색부터 집어 넣어주는 거야. 연한색 넣고, 그 다음에 중간색 넣고, 그 다음에 끝에 진한색 살짝 묻혀서 한 번에 샥 표현을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보이겠죠? 그쵸? 그게 산묵법이에요. 발국법 같은 경우에는 먹을 되게 진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선윤법 같은 경우에는 먹에다 물을 엄청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함으로써 되게 연하고 퍼지는 느낌이 나는 그런 안개 같은 느낌이 나타나고요. 파묵법 같은 경우에는 먹을 이렇게 썼어. 한 번 이렇게 썼는데 그럼 여기 끝에가 이렇게 경계가 질 거 아니에요? 이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옆에다 또 다른 색깔을 계속 쓰는 거야. 그래서 먹을 깨트린다 해서 파묵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정묵법 같은 경우에는 먹을 계속 중첩시켜서 표현해서 되게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게 하는 거고요. 삼투법 같은 경우에도 파묵법이랑 비슷한데 얘도 먹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먹을 사용을 한 다음에 옆에다가 또 다른 물을 더 섞어서 사용을 한다던가 그래서 조금 더 겹친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태무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갈필이 나타나는 물을 적게 써가지고 조금 물을 적게 써서 물을 적게 써서 되게 세밀한 표현과 거친 느낌이 나도록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색법을 한번 봅시다. 채색법 같은 경우는 수묵담체랑 수묵진체가 있어요. 수묵담체 같은 경우에는 수묵이 위주가 되고 색을 연하게 올리는 거예요. 아까 뭐랑 비슷해? 그래서 수묵이 주가 되고 채색을 연하게 올려서 거의 색채가 드러나지 않게 표현을 했고요. 진체 같은 경우에는 선보다는 색을 진하게 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을 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색을 진하게 하려면 계속 덧칠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되게 간략하고 빠르게 표현을 하는 반면 얘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붓을 쓰는 방법에 필법이 있어요. 붓대의 기울기나 모양이나 먹물의 양에 따라서 다른데 중품 같은 경우에는 붓대를 가운데에 이렇게 놓게 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편품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주는 거고요. 와봉 같은 경우는 완전 붓을 뉘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붓 끝의 모양에 따라서는 원필, 방필, 파필이 있어요. 원필 같은 경우에는 붓 끝을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방필 같은 경우에는 붓 끝을 네모나게 표현을 해줘서 표현해주는 거고, 파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거친 느낌이 나타나는 그런 검정색과 흰색의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거고요. 먹물의 양에 따라서는 윤필과 간필이 있는데 윤필 같은 경우는 먹물을 많이, 먹물을 조금 해서 저런 파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묘사 방법에 따라서 간필법, 공필법이 있어요. 간필법 같은 경우에는 선을 간략화해서 간소화해서 선 사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야. 막 그냥 몇 번 쓱쓱쓱 칠하고 끝났어. 그쵸? 이렇게
선을 간략화해서 표현을 해줬다는 게 간필법이고요. 공필법 같은 경우에 선을 세밀하게 많이 이용해서 사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 두 가지 인물을 보시면 되게 이 수염이라던가 아니면 얼굴의 살결 같은 것을 진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그려주는,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는 게 공필법입니다. 그리고 산이나 바위를 표현하는 방법에 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피마준 같은 경우에는 가는 삼실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듯한 얇은 부드러운 선을 표현해주는 거고요. 부벽준 같은 경우에는 암산을 표현해주는 건데 흑백 대비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게 네모, 기역자, 니은자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 같은 경우에도 암산 표현인데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 암산 표현으로 조금 살짝 끝을 둥글게 꺾어주는 거고요. 하엽준 같은 경우는 산세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되게 뭐랄까 나뭇잎의 그런 나뭇가지, 그런 부드러운 나뭇가지 같은 그런 표현이고요. 우점준 같은 경우에는 점을 막 찍어서 부드러운 점이에요. 그래서 점을 막 찍어서 표현을 해줬어요, 바위에다가. 그리고 세찰준 같은 경우에는 진하게 쓸어내리듯이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밑점준 같은 경우에는 붓을 뉘어서 점점점 찍어주는 거고요. 마하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암산 표현으로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쭉쭉 내리긋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경우에는 되게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산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수직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마하준처럼 직선적으로 수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반섬성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은 위에 맨 꼭대기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성악준 같은 경우에도 높은 험단한 그런 산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준법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으로 나뭇가지를 표현하는 게 있는데 녹각화법, 해조화법, 녹은화법 이렇게 있어요. 녹각화법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위로 이렇게 치솟는 나뭇가지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해조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처럼 나뭇가지가 아래로 죽어가는 나뭇가지 같은 것을, 되게 앙상한 나뭇가지를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녹은화법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튀어나와 있는 뿌리 있죠? 뿌리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법은 나뭇잎을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계자점이나 속력점, 동력점, 호초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자점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이렇게 삼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속력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속력점이에요. 동력점 같은 경우에는 넓은 입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넓은 입을 큰 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호첩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점을 많이 찍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묘법에는 인물의 옷주름 표현이 있는데 유연묘 같은 경우에는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철소묘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의 선이 똑같은 길이를 사용을 해서 곧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전로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짝 꺾어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고고유사묘 같은 경우에도 유연묘랑 비슷한데 부드럽고 부드러운 표현과 양 끝에가 조금 얇게 빠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행운유수묘 같은 경우에도 곡선 처리, 부드러운 곡선 처리가 나타나고, 마왕묘라든지 정두섬유묘 같은 경우에도 전로묘랑 비슷한데 조금 더 각지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묘법이고요. 벌도묘 같은 경우에도 방금 봤던 정두섬유묘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고, 조이묘, 감람묘, 조행묘, 전필수문묘, 간필묘, 아까 간필법 했죠? 간필묘랑 비슷한 거고, 시필묘라든가 구인묘라든가 다 비슷하게 곡선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시필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하게 두껍게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 그냥 묘법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전통 회화에 또 원근 표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근 표현 세 가지 봅시다. 공기원근법, 삼원법, 그리고 병각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원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배웠을 텐데 색채원근법, 공기원근법에서 가까운 것은 진하게, 먼 것은 연하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가까운 나무나 가까운 이런 풀 같은 건 진하게 칠해줬는데 점점 갈수록 뒤에 흐릿해지죠. 그쵸? 그래서 먹의 농담에 의해서 가까운 것은 진하게, 먼 것은 단무, 연하게 표현을 해줬다는 게 공기원근법이요. 삼원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를 본 모습,
그리고 앞에 산을 본 모습, 아래에서 위에 산을 보는 모습,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다 합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동하면서 보는 그런 시점을 다 섞어서 표현을 해서 다시점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병각구도, 일각구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안개처리를 함으로써 되게 연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앞에 있는 건 조금 세밀하게 딱 튀어나오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감과 서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원금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한번 보시면 봐봐요. 사람이 인물이랑 이 산새랑 나무랑 다 이쪽 한쪽에 왼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일각구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도 뒤에 산을 되게 흐릿하게 해놓고 다 이쪽에 산을 표현을 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구도, 병각구도, 일각구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통의학 되게 금방 끝났죠, 그쵸? 다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판화를 한번 배워봅시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